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소식 장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정진상 실장 수사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전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밤 늦게까지 한 14시간 넘게 조사를 했거든요. 네.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정진상 실장 단독범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줄기를 보면 이제 남욱 변호사부터 해서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건에 맨 이제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근데 그 동안에 그 피의자들이 전부 구속이 됐죠. 그리고 그 동안에 그 피의자들이에게 신청된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등 그 영장에서 적시된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뭐 100번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159번 언급됐다고 하던데 이런 이제 이 큰 흐름 속에 공모 관계에 있는 피의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구속이 될 것으로 예. 그럼 보시는 거고요. 네. 조 변호사께서는 지금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공개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례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에 소환 조사 전후에서 검찰발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내지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니 뭐 업무 공간에 뭐 침실 구조 뭐 이런 거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영장 단계에서 도주 우려 부분을 또 증거인멸 부분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이례적인 어떤 범죄 혐의의 소명 내용 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관련된 검찰발 보도 이런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일사천리로 이미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고 네. 뭐 이제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발부 여하에 따라서 실제 이 수사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신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이 제한된 조사가 되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방어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물어오는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큰 흐름으로는 예정된 수순을 가고 있는 예. 좀 흐름으로 보셨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뇌물수수나 증거인멸 교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이렇게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밤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새벽까지도 그 영장 담당 판사가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요. 네. 아마 이 사안도 혐의가 많고 그다음에 기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를 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영장 혐의 자체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가운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진상 실장은 본인이 뭐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이제 받고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제 네. 했다는 거죠.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증거인멸 교사했으면 뭐 본인의 증거도 당연히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피의자들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저는 이제 도주 우려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보십시오. 남욱, 유동규, 그다음에 김용 이런 분들은 전부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들이 뉴스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은 뭐 언론사에서도 관련 그 사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노출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 뭐 최근 사진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또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이렇게 도피를 하면 잘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혐의 자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어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부분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쟁점이 될 거라고 좀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적인 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니까요. 저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지금 검찰이 제시한 4개 혐의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부터 좀 법원이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4개 혐의가 이게 다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뇌물도 그렇고 특히 부정처사 후 술해죄 또 뭐 증거인멸 교사일도 마찬가지고 부패 방지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다 진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든가 간접 증거가 범죄 단계에 소명이 됐을 텐데 정진상 실장이 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다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때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 그것도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한 혐의 내용만 가지고 범죄의 중대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숙고할 수밖에 없고요. 간혹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를 보면 전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기각하는 사유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범죄 중대성 부분부터 살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 뭐 도주 우려 말씀하셨는데 정진상 실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대표가 인정하는 핵심 측근 아닙니까? 네. 정진상 실장이 본인의 어떤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개인의 운명과 바꾸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개인만을 생각해서 도주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PC의 내용이 세팅되고 이런 과정과 시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아마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을 텐데 그거 당에서 통상 업무 배치가 되면 컴퓨터 배정하고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부팅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 증거인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영장에 아마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검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대질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거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진술이 지금 뭐 가장 유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진술도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인데 그게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번복된 진술,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확인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오히려 정진상의 어떤 방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조사에 남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대질신문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례적이고 당초에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짜놓은 어떤 수사 결과가 흔들릴 만한 여지를 아예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 구속영장 또 공소장까지 내용이 거의 초안이라고 보여질 정도이지만 완성된 내용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정진상 실장의 혐의 관련된 내용은 지금 충분히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오히려 혐의 입증의 어떤 불안전성을 줄 수 있는
유동규와의 대질 신문을 피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죠. 좀 이례적이라고 봤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조 변호사님이 지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영장이 왜 이렇게 자세하냐, 길다. 두 번째는 이제 대질 신문을 거절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데 대질 신문이라는 거는 그 검사가 있고 이제 양쪽 당사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두 당사자를 대질시켜 놓고 누구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혐의가 되게 명백하다라고 검찰이 생각할 때는 대질 신문의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권리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렇진 않죠. 예, 그거는 이제 수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가 대질 신문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나 아니면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검사가 대질 신문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것이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내용이 이례적으로 길다 이거는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뭐든지 씁니다. 판결 먼저 길게 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영장 기각이 보통 한두 줄로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막 몇 장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국민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 그럴 때는 그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량만 가지고 이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질신문 언제든 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거든요.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대질신문 같은 효과가 있을 건데 검찰이 뭐 추가 조사로 이렇게 대질신문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오늘 추가 발언을 조금 보자면 구체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정 실장의 아파트에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 실장을 배려해서 계단에서 좀 전달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이 주장이 나온 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4개 혐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거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뇌물수수 관련된 진술로만으로도 뭐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진술만으로는 안 되고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든가 일관성 또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의 뭐 어떤 증언 이런 게 같이 결부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주었다는 얘기만 있지 실제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전달하는 경위 중에 아파트를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건데 근데 통상 뇌물 사건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부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돈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닐 테고 CCTV에 그 돈이 어떤 현물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결국에 그를 전달했다는 시점에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가 만났다는 점 또 만났는데 다른 업무로 만났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했을 텐데 왜 굳이 계단을 이용했을까? 이런 식의 어떤 정황을 통해서 이 뇌물에 돈을 전달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소 사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그대로 이게 유죄 입증의 어떤 정황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게 정진상 실장의 자택 그 CCTV가 계단에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도 이미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상황은 계단으로 가든 안 가든 이미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 진술을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하는 이유는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번복한 진술에 의해서 결국 수사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진술에 신빙성을 주겠다는 의도로 언론에서 이런 방식의 노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공소장에 어떤 기록으로 올라올 때 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뭐 본인을 위해서 본인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언론을 향해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꾸 흘리는 것이 수사에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주려는 의도지만 뭐 CCTV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런 주장을 민주당도 하고 있거든요. 이 신빙성 부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습은 찍힐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 얘기는 그 계단 앞에서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5층까지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지고 5층에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앞에서 계단실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줬다 이렇게 하면은 CCTV에 이제 어차피 찍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올라갔다 5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 앞에 CCTV가 있다는 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별 유동규 진술을 흔들 만한 그런 만한 내용이 반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장을 정진상 실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진상이라는 일개 당직자의 혐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논평을 하고 방어를 하는 의원들이 또 그렇게 하고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어제 보니까 그 노웅래 의원이 뭐 그 태양광 업자한테 6천만 원인가를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노웅래 의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정진상 실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서서 방어해주고 있나요? 입장을 내고 있나요? 당의 소속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진상 실장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당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 전에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당이 나서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차이 이건 누가 봐도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의구심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당의 개입이나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과 김용 그 부원장의 태도를 좀 분석해 보자면 김용 부원장은 아직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굉장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정진상 실장은 조목조목 다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차후에 이런 정 실장이 반박하는 모습이 김용 부원장의 어떤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좀 김용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반박하지는 잘 않았죠. 네네. 근데 정진상 실장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요 두 사람이 이제 공범 관계다라는 전제를 놓고 왜 이런 태도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김용 부원장은 먼저 얘기를 자기가 반박을 하거나 꺼내버리면 나중에 정진상 실장의 진술하고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공범관계 같은 서로 이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둘 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게 이제 공범들의 진술 작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김용 부원장은 가만히 있고 정진상 실장이 입을 여느냐라고 보면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 사태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진술에 맞춰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김용 부원장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공범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수사의 진행 상황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수사가 다 예정돼 있긴 했지만 김원부 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수사에 대비해서 둘이 어떻게 진술할지 어떻게 응할지를 다 이 전략을 마련해서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부 원장 체포영장 발부되고 체포된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갔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었죠. 예. 그 인신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원부 원장으로서는 혐의 내용이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인신이 그 검찰에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고 진술이 혐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했을 경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정진상 실장은 이미 수사에 협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소환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차이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느냐 차이가 있지 이 수사 상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짜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 실장의 구속영장 여부가 이르면 내일 밤 혹은 그 다음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전 총경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대답하는 걸 보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 호통을 치는 장면도 나왔는데 지금 같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 수사에 어떤 식으로 또 반영이 되게 됩니까? 이제 이 두 분은 경찰이죠. 경찰은 이제 수사의 논리나 수사의 생리나 이런 걸 이제 잘 아는 분들입니다. 네. 본인들한테 이제 향해질 수 있는 그 혐의가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죄라는 것은 이제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런 직무가 있는 줄을 몰랐다라고 하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제 그 피의자들, 혐의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뭐 또 전략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고, 진짜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보고 체계나 그 행정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을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이다. 이게 관행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실제 책임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 건지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글쎄요, 관행이 뭐 형사 책임을 덜거나 면책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네. 유죄가 인정되면 그걸 관행이라는 식으로 피하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미진 총경의 경우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직무유기는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업무를 방기한 정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해오니까 이거는 내가 업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기할 정도로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말 실수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에 대비해서 그때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올 때에 직무유기에 이르는 정도의 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까지는 뭐 형식적 조치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실제로 수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도 역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직무유기일 거예요. 직무유기요. 뭐 수사를 이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임재 서장하고 유미진 총경은 이제 직접 직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으로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직접 보고를 받거나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후 보고를 받고 이제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보고 단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까지 이르는 과정의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유기를 적용하기는 이제 더 어려운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충분히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했는데 혐의가 자기네들한테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 정도 제스처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범죄 결과까지 낳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셨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 조치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본격 수사 향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수본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윗선 수사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윗선 수사라는 게 보고 체계 그리고 직무상 주의 의무 이런 걸 봅니다. 공무원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대난 상황에서 그 직무를 다 했느냐, 이제 그걸 다 하지 못함으로써 참사,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은 주의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윗선에 대해서 어쨌든 재난안전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난 범죄 혐의가 실제 확인이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게 지금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그 부분을 윗선 수사를 향하지는 전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건도 지금 소방노조의 고발 때문에 형식적 조치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이상민 장관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난망한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윗선 책임자,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엄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건한 것으로 그치고 책임을 다한다는 걸로 면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고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특수본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또 특수본의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도 수사가 조금 더 뻗어나갈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서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더라도 할 때까지는 다 했다라는 모습을 경찰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참사도 경찰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했다라고 지금 국민적인 비난이 일부 있기 때문에 뒷수습 과정만큼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가 그 참사 희생자 명단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건도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단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유출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아마 조사가 될 텐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명단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경찰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서울시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행정 체계, 행안부나 아니면 대통령실 이런 보고 체계 라인에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쪽으로부터 직접 이 민주당 또는 민들레죠. 그런 더 탐사 이런 매체로 직접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저는 뭐 많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중간에 이제 그 국회가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공무상 기밀 누설 이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담당자 처벌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를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뭐 공무원이야 국회가 요구한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겠고 국회의원이 이것을 언론에다가 줬을 때 이것이 기밀 누설 행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유출된 출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 변호사님 이 수사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이 명단 공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요. 네. 수사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의 일반적 해석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유출 경로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또 그 공개된 어떤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어떤 2차 행위들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고발 사실에 기해서 개시된 수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확장해서 이 부분 수사를 하고 게다가 이걸 정치적 공방에 결부시켜서 뭐 민주당의 책임론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고발된 이상 또 유가족 중에 명단 공개 반대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로서 어떤 이 공개한 주체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처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 유출된 경로는 반드시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이게 유족이나 이제 그 망자 돌아가신 희생자의 개인의 그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이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번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유출 경로 이게 확인이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당사자들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들이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정치적인 책임도 상당히 무거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수사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게 정쟁으로 가는 건 지양이 되긴 하겠지만 장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출 경로는 좀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가 추모하고 또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과 이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국가적 책임을 다 했느냐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초기에 그 국가 추도 기간 동안에 어떤 추모의 설치, 영정, 위패, 이름도 모르는 그 불특정을 추모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지금 사건이 끝났습니다. 반대하시는 유족도 있지만 분명히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같이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 국가와 또 같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유족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이 사안 자체만을 갖고 범죄 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니고 앞서서 우리가 이 사회적 참사의 12구 참사를 이런 방식으로 추모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수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